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터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그 결과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국세청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다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연말정산을 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받아보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는 제대로 받았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만 하는데요. 음,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그 질문들을 직접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어, 그 지식인에다가 답변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지존 등급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답을 좀 많이 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왜 그러는지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말정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연말정산에 와서, 하나씩 하나 보겠습니다. 58분 전에 지금 나왔는데요. 수입이 없는데 현금 영수증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사에 취직을 안 해서 월급이란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통장 잔고가 있는데 자기 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계속 결제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기에 환급을 받을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더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쓴다는데, 네. 근데 이제 연말정산, 직장을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지금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용한 현금 영수증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 한번 보고 가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소득공제 항목과 이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네, 퇴사 후 쓴 카드라든가 입사 전에 쓴 것들이 공제가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근로 제공 기간이 있겠죠. 근로 제공 기간이 2024년 과세 기간이다. 그러면 근로 제공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다녔다. 근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지는 않았고 이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뭐 7월 1일부터 다녔겠죠. 네. 그리고 뭐 1월부터 5월까지 다녔을 수 있고 6, 7, 8월은 쉬었다가 9월부터 12월 동안에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닌 기간을 근로 제공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 제공 기간. 근데 이 근로 제공 기간에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네, 보험료 공제요. 네,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든가요. 장기주택조장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든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들어간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뭐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지급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지급한 것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이걸 적용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음, 월세세액공제 관련입니다. 34살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4월 6일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내고 있답니다. 월세는 4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납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월세세 공제라는 걸 보았습니다. 월세세 공제를 보니 전부 해당하였습니다. 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월세세 공제 관해서 물어봤더니 꼭 공제 잘 받으시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월세세 공제를 5월에 받을 수가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8년치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것을 갖다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월세세 공제가 내가 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 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자, 여기 국세청 홈택스를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로그인 하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 달이 되시면 그 5월 달에 여기 세금 신고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 화면이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로소득을 다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근로소득만 신고를 했었는데 방금처럼 월세세액 공제를 갖다가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네, 근로소득에서 못 받은 거는 이번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여기 정기 신고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정기 신고 하는데 들어가서 연말정산 한 자료가 있겠죠.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그대로 불러와지는데 거기에 월세액 세공제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뭐 불러오기 같은 걸 이렇게 불러오시면 지금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불러올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들어와서 세금 신고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에 가서 이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가서 수정신고 아닙니다. 수정신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아닙니다. 네, 여기 정기 신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기 신고. 네. 왜냐면 지금 보통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2월 달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분을 약간 수정하겠다. 이 의미니까요. 정기 신고를 하셔야만 하고요. 이제 5월 달이 지나버리면 이제 여기 이 경정 청구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네, 5월 달이 지나버리면. 근데 지금 5월 달 안까지는 정기 신고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년치를 못 받았다 그랬죠? 8년치.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거는 정기 신고라는 곳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23년도, 2022년, 21년, 20년, 19년, 네, 19년도까지 5년치를 수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경정청구는 지금도 들어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정청구에 들어가시면은 몇 년도 것을 내가 할 거냐? 이거 2019년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거는 이제 5월 31일이 지나버리면 경정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2023년, 22년, 21년, 20년, 19년도 거는 지금이라도 경정 청구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음, 네, 경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근로소득 경정 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하실 수가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방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렸죠. 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네. 근로소득자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문제가 발생했나 보네요. 자,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관련 질문 드리는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근데 올해 4월이네요. 자, A 아파트, 지금 2025년도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올해 4월에 A 아파트를 갭으로 구매하고요. 갭으로 구매하고, 내년 8월 전세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네, 그 실거주 목적으로 할 건데, 이러한 경우 대출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장기주택조당차익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주택자당 차익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일로 3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갭으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내가 집을 살 당시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그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사실 때 이걸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나중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나 볼까요? 지방소득세 뭐 신고하는 것이야 뭐 건강보험 정산 어, 프리랜서 연말정산 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소득자들 프리랜서들이 보통 인적 영역 제공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들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방문 판매원 이 3사람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한번 볼까요? 2025년도 네, 1월 달인 모양입니다. 1월 달에 급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속은 1월 달로 급여 처리가 됐네요. 업종급은 940908 아마 방문 판매원인 모양입니다. 방문 판매원.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았다. 소득세를 3% 띄었겠죠. 네.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자, 북큐레이터로 잠시 일을 해서 12월로 잡힐 줄 알았던 소득이 1월로 잡혔다. 라는 거네요. 북큐레이터. 이게 방문 판매인가? 모르겠네요. 940908.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프리랜서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인적공제, 카드 사용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모든 지출을 이제 카드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즉 카드 사용 내역이 남편 쪽으로 적용이 안 된다면 앞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남편 카드로만 사용할 될 것 같다. 왜? 본인이 인적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1월 세전소득은 107만 5천 원이고 올해는 더 이상 일을 할 계획이 없어 추가 발생 소득은 없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 제 경우 기준경비와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940908의 단순경비율을 찾아보면 75%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75% 뺀 26만 8,750원이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게 맞냐 이 말이네요. 그래서 남편분의 2025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게 이제 양식인데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업종 코드가 940908이라고 그랬죠? 940908은 인적 영역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학습지 방문 판매와 지금 북 큐레이터라 그랬죠. 북 큐레이터. 단순 경비율이 7,500이 75%가 적용이 되는데요. 총 수익 금액이 지금 107만 5천 원이라고 그랬죠? 네, 작년도도 뭐 107만 5천 원 정도, 약 3,6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을 75%가 적용이 되고요. 806, 250이 적용이 되고 소득 금액은 268, 750이 됩니다. 방금처럼 268, 750, 이게 소득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이 이쪽으로 옵니다. 소득 금액으로 와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지금 기납부한 32,000원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적공제를 받을 때 107만 5천 원 이게 적용이 돼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종합소득 금액 네,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26만 8,750원이 잡혀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인적공제 받게 된다면 네, 이 아내분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남편분의 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네,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6만 8,750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잡히게 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네,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100만 원 이하로서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쓴 것들 다, 그다음에 보양성 보험료 뭐 들어가는 것들, 뭐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좀 몇 개 더 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 볼까요?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작년 5월에 옮겨서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인사팀에 전화자를 냈는데 간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왜 적게 들어온 건가요? 이거는 뭐 자료를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래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인척공개 대상이 아닌 부모 종교 기부금 연말정산. 부모님께서 종교단체 내신 기부금을 자녀인 제가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 인적공개 대상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부금을 별도로 연말정산해서 공제받으신 적은 없으십니다. 인적공개 대상이 아닌 부모의 종교 기부금을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공제가 뭐 볼까요? 기부금 공제를 아, 자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네, 자 좀만 기다리시죠. 네, 기부금 공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세 공제는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기부자는 본인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도 내가 번 돈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나 네, 부모의 지금 뭐 부양권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연말정산 같이 사는 할머니 카드. 자, 30대 직장인이고요. 어머니, 할머니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 카드 등 경비활동 전혀 없으시고요. 할머님이 제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의료보험은 작은 아들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카드로 네, 생활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직장인인데 네, 할머니 카드로 생활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도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인적공제, 의료보험은 작은 아들이 내고 있지만 인적공제는 네, 지금 30대 직장인인 이 질문자분이 만약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안 받는다면요. 그랬을 때 할머니 카드로 생활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음, 영상의 문제도 있네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거 볼까요? 근로자 중도 퇴사자, 중도에 퇴사란 모양입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3인을 둔 세대주인데요. 네,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자는 2명이 있고요. 23년 10월 A 회사를 퇴사하고 11월 달에 B 회사에 재취업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 회사에 10개월 근무 원천 징수를 받고 퇴사하였고, 그다음에 이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간이 연말정산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간이 연말정산을 해서 아마 세금 정산이 약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원천 징수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않는 근로자 본인 기준의 원천 징수로 보입니다. 네. 자, B 회사 이직 후 2005년, 25년 연말정산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 체크를 하였고, 그다음에 증빙으로 A 회사에서 퇴사 시에 받은 원천 징수를 첨부하였는데, 네, 당연히 첨부하시면은 합산해서 신고가 되겠죠. 이 경우 B 회사 근무만 부양가족 공제된 것이 맞나요? 맞다면 A 회사 부양가족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B 회사에서 10월까지 다니고, 본인 인적 공제만 넣어가지고 연말정산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영수로 영수증을 받았겠죠? 받았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A 회사에서 B 회사에서 받은 원천 징수증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첨부를 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가 네, 본인 공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배우자나 미성년자도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니까요. 네. 전 직장에서 부양강조 공제를 받고 150만 원을 받고 또 이번에 또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받은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인적 공제도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네, 한 번밖에 안 되고 네, 부양가족도 한 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된 것이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일단 받으셨으면 B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부양가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나 혼자만 15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150만 원, 자녀 또 150만 원씩, 네, 4명이니까요. 본인 기본공제, 네, 150만 원. 배우자, 자녀 2명, 기본공제 45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 처리.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한국근무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전 회사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다음에 그 후에 8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재직을 했고요. 1월에서 8월 초까지 재직하고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재직을 하다가 2024년 10월 24일 날 입사를 했다. 네. 이런 상황 현 회사에서 연말이수를 다 받아가고서 저도 공제신고서랑 서류제출까지 다 했는데 3월 월급에 반영된다고 하더니 환급금이 나온 게 없습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니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올 게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환급금이 없거나 아니면 더 뱉어냈거나 했을 것 같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 12월 달까지 재직을 해서 이제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전 회사 원천징수증을, 네, 같이 갖다 줬겠죠. 아니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말은, 자, 연말정산 서류를 다 줬지만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득이 뭐 12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1월 달에 급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제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청 홈택스 가서 아까 근로소득 신고하는 데가 있었죠. 네, 세금 신고하는 데가. 네, 여기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가서 네, 여기 정기신고 하면 된다 그랬죠. 정기신고 하는 데 가서 내가 직전 연도, 그러니까 이전 회사에 있는 걸 지금 안 넣어서 지금 환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5월 달에 다시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될 것 같네요. 이분은 그렇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음, 알정산 전직자 월세 세액공제 이거 한번 볼까요? 친구와 함께 사는데 월세를 제 계좌에 지출했습니다. 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제가 신청했는데 친구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된 금액을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하고 나눌 건데 월세 세액공제 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네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월세액이, 자, 내 급여가, 총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 총 급여액이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이다. 5,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월세액의 17%, 월세는 1,000만 원 이하이고요. 월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7만 원을 공제받은 겁니다. 17만 원을.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어가는데 8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5%가 적용이 돼서 월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5%, 15만 원이 세액 공제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옵니다. 네,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음, 이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자, 이거 좀 한번 키워볼까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여기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 여기 있습니다. 네.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월세액이 얼마인데 몇 프로에 적용받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거 연말정산 어떤 좀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에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더 한 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질문들을 갖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동영상 밑에 네,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떤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네이버 지식인 올려놓듯이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식인에 보시면
요걸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려고 답변을 누르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만 전달된 질문입니다. 라고 해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무사가 아니어서, 엑스퍼트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꽤 많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것들이 있었죠. 음, 공도퇴사자, 연말정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을 누르면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만 전달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약간 좀 답변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이 동영상에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또 아니면은, 어, 댓글에다가 본인의 사례를 이렇게 자료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중에 공유해서 어,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